구해주엄주 같은 데 보면 박나래 씨가 나와서 이 벽 두께를 보면 단열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제가 5편의 영상을 통해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완벽한 방법과 그 집을 통해서 내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화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는 과정을 좀 배워볼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에 보면 집을 짓는 과정만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집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들, 이렇게 따로따로는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일련의 한 가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자산의 가치로서 내 자산을 증대해 나가는 과정 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한번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그 전후 과정에 어떤 일련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집에는 살았지만 자산의 가치가 없어서 사실상 자산이 소비되어져 버리는 집 짓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편의 영상을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을 한번 배워보고 그 집 짓기를 통해서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짓기 이 영상이면 정리됩니다. 우선 제가 5편의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내 집 짓기는 자산관리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짓는 영상들 아주 요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산관리나 이런 부분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집을 짓고 혹은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고 혹은 임대 수익을 감당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산으로서 빠져나가는, 즉 출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것이 모든 과정인데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영상은 많이 없어서 제가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 짓는 데 관심이 크게 없다 하더라도 집을 짓는 일련의 과정들을 숙지해 두시면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단순 매도 매수나 어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그 땅부터 상속까지 간단한 얘기, 그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집을 짓는 과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터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 다양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부동산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혹은 내가 집을 지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점을 각양각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에서 소홀히 여겨도 되는 거, 그리고 소모성으로, 즉 감가상각이 심해서 몇 년 뒤면 어차피 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점, 혹은 이것은 한번 시멘트를 부어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지을까? 집이라는 것은 짓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어져 있는 집을 살 수도 있고요. 내가 초기 단계부터 계획을 해서 지을 수도 있고요. 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혹은 정말 은퇴하셔서 내가 집 짓고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기초 타설부터 해가지고 내가 손수, 망치질까지 다 하시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개인의 성향에 맞는, 개인 환경에 맞게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고, 어떤 부분에 고생의 포인트가 있고 어떤 부분에 비용 지출의 포인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좋은 환경에서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즉 10년 젊어지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 10년 늙게 되는 그런 함정을 피해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최종적으로 10년 젊어지는 집 짓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집 짓기는 자산관리다. 그래서 땅부터 상속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구매할 때는 대부분 어떤 외형이나 디자인, 이 외형에는 어떤 몇 인승이냐, 짐을 얼마나 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사실상 이런 외형이나 디자인이 내가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수의 어떤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가 실용적이어도 디자인이 이쁘지 않으면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4인 가족, 5인 가족의 가장이 아무리 디자인이 이쁘다고 한다 한들 스포츠카를 살 수 없는 것처럼 디자인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뭐 몇 마력 이런 것은 좋은 스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를 구매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4인 가족이 탈 건데 말이 400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든 500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 있든 이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데, 즉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 수만 가지 부품이 중요하지만 결국 결정하는 포인트는 몇 가지에서 국한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사전 계획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면허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금 계획 필요하죠. 뭐 할부로 살 것인지 현금을 주고 살 것인지,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를 살 것인지, 어떠한 옵션을 넣을 것인지, 이러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실용 속에 있어서도 사전적으로 내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성을 따지지 않고 차를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자금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것은 감가상각이 심한 자산이 포함이 되고요. 차를 한번 교체할 때마다 세금이나 각종 보험 이런 것들에 자금적인 누수가 많기 때문에 실용성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계획이 없으면 자동차라는 자산도 선택하는데,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많이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사게 되면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가치 부분에 있습니다. 차라는 것을 중고차로 나중에 팔게 될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때 첫 차를 살 때 아반떼하고 그때 당시 라세티라는 차하고 상당히 고민됐습니다. 제 개인적 취향의 디자인은 라세티였는데 그 딜러분이 한마디 해주셨어요. 나중에 중고차 팔 때 가격이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택 포인트를 잡아서 아반떼를 샀었거든요. 역시나 나중에 이 차의 중고차 가격은 시작할 때는 같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어떻게 짓느냐, 어떤 데에 돈을 들였냐의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팔 때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나는 이 집에 평생 살 거다라고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집을 지었다가도 5년 뒤, 10년 뒤에 그것을 매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떠한 부분에 이 집에 돈을 들였냐에 따라서 그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싶지만 사실상 저 같은 사람은 줘도 부담스러운 게 관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차를 정말로 아끼고 매일매일 삐까뻔쩍하게 닦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차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운행하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에 따라서 차 가격이 천차만별이 바뀌듯 집도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와 주택의 차이도 이 연비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정 부분의 관리비나 이런 것을 내기 때문에 편한 부분도 있지만 비용적으로는 좀 아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는 관리비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내가 신경을 써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그만큼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집이라는 것은 땅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자산의 가치는 결정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집에 대한 나중에 평당 들어가는 평당 가격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 땅을 구하는 작업,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서는 땅을 누구 명의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집 이후에 이 집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어느 정도의 자산의 가치를 하게 될 것이냐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줬을 때 자녀들에게 큰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자녀들에게 정말 폐가 날 흉가처럼 갖고 있어도 쓸 수 없는 1주택에 플러스만 될 뿐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집을 물려줄 것이냐, 그런 집으로 남게 되느냐는 사실상 땅을 고르고 이 집이라는 것을 자산의 가치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자산의 가치로서 계획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론적인 부분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가치부터 1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땅은 무조건 입지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좁은 땅이라 하더라도 입지만 좋으면 그것은 나중에 자산 가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보실 때는 무조건 이 입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 상승 요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땅과 주택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치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어떤가요? 아무리 좋은 재료, 고급 재료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자동차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가상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튼튼하게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잔존의 가치를 30년에서 4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나 40년 정도 되면 대부분 리모델링,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처럼 주택이라는 그 집 자체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는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무조건 땅과 집의 한 주인으로 묶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땅의 소유권을 어떠한 설계를 해서 좀 변경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선정할 때는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 들어가야겠죠. 가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LPG 가스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혹은 기름 보일러를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폐수관이 있어서 정화조를 묻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폐수관이 없어서 정화조를 묻어야 되면 그 정화조의 또 사이즈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즉 땅이라는 곳에 무조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반 시설들, 즉 토목공사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 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땅값이 2배, 3배 비싼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입니다. 물론 주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택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 분양을 하게 되면 인근 어떠한 땅의 시세보다 상당 부분 높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수도권에 괜찮은 택지를 분양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평당 5, 600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분양되는 순간부터 피가 많이 붙어서 더 상승은 하겠지만 분양가도 지금 최소한 그 정도, 수도권 지역이면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역 규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토지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친구는 땅이 100평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1층 50평, 2층 20평, 이래서 70평짜리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나도 땅을 샀어요. 한 100평 정도 샀어요. 근데 내가 땅을 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묶여 있어 건폐율이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1층 20평짜리 집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하면 건물의 바닥 면적인데, 즉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내가 땅을 사는 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느 정도다. 그래서 내가 1층 면적을 50평을 짓고 싶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크기를 잘 고려해 보셔서 땅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목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목이라는 것은 전닭, 과목 이렇게 쭉쭉 해서 20 몇 가지를 내었던 기억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라고 하는 대지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나 임야 이런 것들을 전용을 해서 이것을 농지 전용, 산지 전용 이렇게 해서, 전용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의미인데, 즉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서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허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농지를 전용한다던가 산지를 전용, 그렇게 전용을 하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양도소득세의 개념인데, 내가 농지를 샀을 때는 평당 50만 원이었는데 그게 대로 지목이 바뀌게 되면 평당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증가분, 내 자산의 가치 증가분에 대한 어떤 개발 부담금과 그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념의 농지 전용 비용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대라는 지목에 평당 100만 원 샀던 것을 내가 바로 그 옆에 땅을 50만 원 샀다고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용 비용이 따로 든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맹지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최소한 도로와 인접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제 기억으로는 4m 이상 도로, 몇 미터 그 규제가 있긴 한데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차가 드나들지 못하면 공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어떤 도로가 굳이 접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맹지의 땅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가치로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사례만 들어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이 땅이나 주택을 얘기했을 때 땅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치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낮아지겠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자녀에게 증여든 매매를 해서 땅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땅에 내 집을 짓는 이것이 상속이나 자산가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플랜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점에서 땅이 10억이고 이 건물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한다면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서 땅의 가치가 예를 들어 2배가 뛰어서 20억이 늘어났고, 물론 그 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냈겠죠. 그렇지만 20년 뒤에 땅의 가치는 2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건물은 10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잔존 가치가 10%만 잡아서 예를 들어서 1억의 가치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경매라든가 아니면 매도 매수를 할 때 그 건물 가격은 이걸 통칭해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40년 됐는데 21억이다. 그러면 그 가격은 대부분 땅값일 겁니다. 즉 10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나서 나중에 이 자산이 온전히 다 자녀에게 물려가는 1억 상속세 내지 않겠죠. 물론 이외에 자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산이 커져 나가는. 즉 저는 강연 같은 데 나가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 두 가지 화분이 있어요. 하나는 생하고요. 씨가 심어져 있어서 지금 흙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기는 씨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화려하게 꽃이 피어 있지만 좋아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어떤 꽃을 주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씨가 심겨진 화분을 자녀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쁜 모습은 제가 잘 활용을 하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는 자녀들보다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화분의 아름다움 내가 즐기고, 자녀에게 준 이 생화에, 즉 이 씨앗에 담겨있는 아름다움은 자녀가 누릴 수 있도록 주면 그것이 완벽한 상속의 플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즉 집을 지을 때도 내가 이 집의 가치가 나중에 높아져서 상속세로 이 집의 절반을 날려버리느니 이러한 플랜들, 즉 자산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토대를 기초로 해서 집을 처음부터 지을 때 이러한 자산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주택연금의 가치로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집을 짓고 자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즉 땅이 있으면 땅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현금 흐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택연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살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인집이나 이런 거 외에 어떠한 임대소득을 대부분 자녀에게나 주고 이런 형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나중에 주택연금이나 이런 형태를 고려를 하신다면 이런 대출을 먼저 갚는 형태의 자산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연금이 개정이 되어서 목돈을 일시에 좀 초기에 당겨 쓰고 그 나머지 주택의 가치를 연금으로 받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집을 짓는 자산관리에 대한 5개 영상 중에 첫 번째 시간으로 집 짓기는 자산관리라는 타이틀로 제가 땅부터 해서 그 집을 짓기 전에 자산적으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영상 4개를 모두 다 시청을 하셔서 내 집을 짓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을 짓는 요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집 짓는 과정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자산관리의 견해를 성장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